네, 그알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390회 죽음의 배 페스카마 15호 나는 두목이 아니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예전에 페스카마호는 범죄사건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죠. 그때 알아봤었는데 제가 국내 사건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엮어서 보는 그런 댓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 사건을 아예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이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건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범죄사건 좋아하시면은. 조선족 선원들이 배 위에서 국내 선원들을 집단 살해했죠. 그래서 이제 체포되고 기소되고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그 변호사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네요. 그 얘기 했다가 저 막 일배 취급당하고, 저는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건을 사건으로만 본 거고, 유명인이 관계가 돼 있으면은 뭐 얘기할 법 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모의살인이에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어떤 이유건 범행 동기가 뭐든 간에 범행 과정 자체는 모의살인이에요. 중국 선원들이 조선족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족 선원들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우리나라 선원들을 죽이자라고 모의를 했고 어느 선원실에 숨어 있다가 한 명씩 유인해가지고 죽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변호할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건의 혐의를 많이 낮췄어요. 이건 분명히 문제 있잖아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자들이었겠지. 욕 꽤 먹었습니다. 저 막 다음 카페에서 좌표 찍혀가지고 집단으로 와가지고 저 막 공격하고요. 저 뭐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뭐 인신공격부터 해서 막 뭐 누굴 따라하니 뭐 못생겼니 진짜 갖은 욕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좀 뭐 내가 꼴배기 싫었겠죠. 근데 난 사실 사건을 다뤘을 뿐이야. 사건을. 제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언급을 안 한 것도 없었고 저 뭐 다 해왔어요. 박근혜 관련 사건 다 했습니다. 오촌살인 사건 이런 거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유독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이제 국내 사건을 안 하게 된 계기인데 그래도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국내 사건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좀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국내 사건을 또. 그래서 제가 그알 리뷰 형식으로 이제 국내 사건을 좀 하기 시작한 건데 이미 다뤘던 사건이지만 그알에서는 또 어떤 방향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 방송이라는 게. 그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취재를 했고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게 연출을 해냈나 이런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건을 볼 때 뭐 또 정치적이나 뭐 피해자 쪽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가해자 쪽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알아보려고 하는 뿐이에요. 되게 건조합니다. 저는 그 범죄사건 진행하는 태도가 감정적이지도 않아요. 전혀. 사건이 심각해도 감정적으로 막 범인이 너무 나쁘다 뭐 그렇게 보여줄 생각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편인데 정치적으로 많이들 엮더라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알 리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당시에 이게 2006년쯤인가 방송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방송이 됐었는지 한번 보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배 페스카마 15호 나는 두목이 아니었다. 보통 우리가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살인사건 정도로 알고 있죠. 시작을 이렇게 해요. 중국 최대의 연휴인 노동절 축제가 있던 지난 2006년 5월 길림성의 휘나현 시내 중심가 한 대형 식당에선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행운과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화려하게 수놓이고 흥겨운 음악에 잘 차려진 음식들이 잔치에 흥을 돋습니다. 오늘의 혼례의 주인공은 려해, 려홍 두 자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들은 중국 교포였습니다. 한날 한시에 함께 혼례를 올리는 두 자매는 결혼식에 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신랑의 손을 잡고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혼주 없이 치러진 혼례식, 신부의 아버지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어 미안함과 축하의 인사를 편지로 대신 전할 수밖에 없다는 신부의 아버지. 특수한 원인으로 신부 아버지는 머나먼 부산에 계십니다. 울지 않겠다는 두 자매의 눈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맙니다. 두 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딸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선망받던 선생님 일을 그만두고 한국의 원양어선을 타러 갔다는 아버지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큰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혼례까지 치르게 됐지만 지금까지 그 모습을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10년간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대체 무엇일까? 두 자매의 아버지가 있는 곳은 부산의 구치소였습니다. 수임번호 6501번으로 이곳에서 수감 중이라는 그의 이름 전재천입니다. 1996년 8월 31일에 이 사건으로 체포됐고요. 취재 당시 10년째 사형수로 복역 중이었어요. 이분이 이 사건의 주범, 이분이라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전재천 씨가 이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역 중이에요. 지금도 이 생각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때 가담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종종 생각합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또 그런 길을 걷지 않았을까. 솔직히 나는 그 사람들 두목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인질과 같았습니다. 10년 전 한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사람 전재천.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중국 교포선원 6명이 7명의 한국 선원을 비롯해 모두 11명을 바다에 던져 살해한 사상 최악의 선상 반란 사건. 그는 페스카마호의 두목으로 지목됐습니다. 10년간 수용 생활해온 그에게 제작진은 구치소 측의 배려로 두 딸의 결혼식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잔혹한 살인사건의 두목이었던 그 역시 자식 앞에서는 약하게 보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토해내며 그는 아직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좀 사건의 호기심, 무슨 사연이길래 주범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네요. 그 당시에 그거 살고 싶다 MC는 이제 박상원 씨였습니다. 여러분은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남태평양에 참치잡이를 나간 원양어선에서 중국 교포 선원 6명이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원 7명을 비롯해 총 11명을 살해 수장한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주모자 전재천에게 사형을, 나머지 중국 교포 선원 5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10년이 지난 지금 전재천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의 두목이 아니며 당시 목숨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살해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 먼저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8월 1일 남태평양,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태평양 해상 참치 조업 중이었던 원양어선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참극은 세상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선상살인 사건. 당시 수사당국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동기는 중국, 인도네시아 선원의 이 작업이 서툴러서 선장이 반복 실습을 해줬으나 터득을 못하자 홧김에 몽둥이로 기압을 주었다고 합니다. 선장과 갑판장의 구타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선장이 이들 중국 교포 선원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전재천 등 하선자 6명이 모여 전재천 주도하에 한국인 선원 전원 살해, 선박 강취 후 한국 또는 일본으로 미립국했습니다. 빈털터리로 배에서 쫓겨나게 되자 분노는 그에게 달했고 이때 전재천이 다 죽이고 배를 팔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주모자 전재천이 살해 대상자를 조타실로 유인하는 역할과 가담자의 살해 행위 총지휘, 여타 5명은 망보는 역할과 살해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른 살해 과정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전재천이 본부에서 호출이 왔다며 자고 있던 선장을 불러냈습니다. 조타실 안으로 들어선 선장, 이때 숨어있던 중국 교포 3명은 참치잡이 칼로 수차례 선장을 찔렀고 그대로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뒤이어 선장이 찾는다며 갑판장을 유인해온 전재천. 갑판장은 도끼와 칼에 수해 난자당한 후 바다에 던져집니다. 선장과 갑판장 살해 후 이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한국인 선원 6명을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 흉기로 가격한 후 산채로 해상에 투기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잔혹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상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중국 교포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영하 10도의 냉동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동사 직전의 선원들을 몽둥이로 내려친 후 그대로 바다에 수장해버렸다는 겁니다. 광란의 살인극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기관장을 바다에 던질 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 3사람이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 그랬어요. 이 한국 사람 한 사람 남은 것을 이 사람들 보고 처리하라 하자 그랬습니다. 맹장염으로 귀향하기 위해 페스카마호에 옮겨 탔던, 맞아요, 18살로 알고 있었는데 만으로 표기했었나봐요. 19살이었네 그 당시에. 원래 이 배에 타던 사람이 아닌데 다른 배에서 옮겨졌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무 이해관계나 어떤 원한 어떤 진짜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 19. 목격자들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희생자는 19살의 실기생 최군. 다른 배에서 일하다 맹장염으로 하선하기 위해 바로 전날 페스카마호에 옮겨 탔다는 최군은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였습니다. 망망대해에 고립된 배 안에서 벌어진 난폭한 살인극. 그 죽음의 폭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한국인 항해사였습니다. 항해에 이용하기 위해 살려뒀다는 겁니다. 동료를 죽인 끔찍한 살인범들 속에서 항해를 해야 했던 항해사. 하지만 이로 인해 페스카마호의 운명은 뒤바뀌게 됩니다. 선상 반란 후 항해 22일째, 항해사가 급하게 배를 기울였습니다. 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 교포 선원들이 어창에 들어가 생선을 반대편으로 옮기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어창의 문을 밖에서 잠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전재천을 이인석이 제압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 이씨, 그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지 못했더라면 페스카마호의 사건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겨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서해안 어느 바닷가에서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 이인석 씨를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는 페스카마호의 풍랑 속에 있는 듯합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꿈만 같다는 이씨. 그런데 생존이 이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생존해서 귀환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최후에는 어차피 다 죽이지 않았을까요? 끔찍했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미움도 증오도 버리고 싶다는 이씨. 하지만 왜 그들이 이런 비극을 일으켰는지 안타까운 마음은 거둘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해본 페스카마 15호 선상살인 사건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한 배를 탔던 동료 선원들을 그토록 처참하게 죽였을까? 그 배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페스카마 15호의 비극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전재천 씨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기록했다는 항해 일지입니다. 다소 주관적이긴 하지만 날짜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적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 이인석 씨와 당시 배에 올랐었던 중국 교포 선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10년 전의 페스카마호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한국 바람이 이 열풍이 전 중국을 휩쓸 때인데 누구나 한국의 꿈을 다 꿔봤습니다. 자식이 셋이에요.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리고 중국에서 학교 보내기가 엄청난 금액이 들죠.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식도 잘 길러볼 겸 아버지 책임도 할 겸 그래서 원양어선에 타게 됐어요. 남태평양 작은 섬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가난을 피해 뱃일에 나선 중국 교포 선원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 페스카마호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뱃일이 쉽지만은 않았고 선장과 갑판장은 그런 그들을 심하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한국분이 특히 이 갑판장 덩치도 좋습니다. 파도 소리도 엄청 큰데 이 파도 소리보다 그 갑판장 소리하고 때리는 동작이 우리를 대단히 무섭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항해 이틀째부터 중국 교포 선원들의 배멀미가 심해졌고 선장의 승진 후 최초의 출항이었던 선장은 갑판장과 함께 정신교육이라며 심하게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난 기압도 정말 중국에서는 기압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기압이라는 건 무릎 꿇기, 깍지 끼기, 그 다음에 부에 머리 위로 치켜들고 서 있기, 하여튼 별별 거 다 있어서요. 배멀미 최고로 심한 사람은 그 낚싯줄로 두 손목을 묶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으면요 파도가 치면서 정신 차린다고 이런 모험적 장난을 해서 정말 그게 위험한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인석한테 그건 장난이 너무 심하다, 이러다 끈이라도 끊어지면 사람 죽는데 이러면 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갑판장 하는 말이 고기 2마리 값도 안 되는 애들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무시합디다. 선장과 갑판장은 작업이 없을 때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외국인 선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고 그것은 지켜보는 사람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혹했다고 합니다. 주로 누가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많이 맞았어요. 특히 왜 많이 맞았다고 보세요? 그 당시 저 한국말 전혀 몰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 맨날 구타하고 무슨 닥치는 대로 몽종이나 무슨 하여튼 잡는 대로 사람 다 많이 팼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야 했다는 이춘승 씨에게 희망을 품고 올랐다는 페스카마 15호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가혹한 선상폭력, 그것이 실제 존재했는지 제작진은 당시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생존 선원 중 현재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페리 부스타미.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페리. 제작진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대신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페리는 지금 사건 충격으로 트라우마 상태입니다. 페리가 배를 타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뭡니까? 구타였습니다. 구타요. 배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무겁잖아요. 나무, 망치, 쇠파이프 이런 걸로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면 음식도 감췄어요. 마실 것이라곤 바닷물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너무 잔인한 일이었죠. 그녀는 폭력 이외에도 밥을 굶기는 등의 학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몰래 냉동창고에서 딱딱하게 언 빵과 햄을 먹어야 했고 선장과 갑판장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맞아야 했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전제천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선원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면 먹는 음식까지 차별뒀겠습니까? 내가 항해사로 승진했기에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저꼴 저신세가 됐겠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항해 12일째. 궂은 날씨만큼 조업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참치잡이를 위해 낚시에 미끼를 끼워 던지는 작업이 있던 날. 준성이는 쥐도하는데 나하고 있을 때는 겁이 나지 않으니까 차곡차곡 쌓아 나가던 건데 선장이 딱 오니까 정신이 혼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줄 긴 거 놓고 짧은 거 놓고 해야 되는데요. 잘 못하더라고요. 선원들 중 가장 일이 서툴렀던 이춘승.
선장이 지켜보고 있어 당황했는지 실수는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선장이 나를 무릎 꿇으라고 전체 사람 앞에서 그리고 새 파이프로 나를 때렸어요. 내가 2번은 피했지만 3번째는 여기 어깨에 맞았어요. 선장과 갑판장에게 평상시에도 수차례 맞아왔다는 이씨. 피하면 피할수록 더 심한 폭행이 이어지던 그 순간 이춘승이 선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 한 7명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달라붙어서 막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춘승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건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젠 자기 방비해야겠다면서 그 앞판에 있는 칼이요, 쇠 파이프를 들고 모두 브릿지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 위에서 사람들은 계속 요구하는 거는 우리는 이 배 더 이상 탈 수 없으니까 빨리 하산시켜달라 이렇게 나오고, 선장은 맞받아치기로 내려와 이 자식들아,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욕이나 하고 막 떠드니까 서로 난장판이 됐어요. 이때 실제로 한국인 선원들과 그 중국인 선원들이 흉기 들고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태였죠. 그때는 무슨 생각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도 주위에 있는 강목이며 쇠 파이프 들고, 제가 알기엔 서로 모두 아무래도 공포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중재는 누가 해줬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 항사 전재천 씨가 가운데서 오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얘기도 나오고요. 선원들이 왜 갑자기 폭발하게 됐을까? 사건의 발달은 편지였다고 합니다. 전날 밤 열심히 일할 테니 때리지 말아달라는 애원의 편지가 선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편지는 그제서야 뒤늦게 전달됐습니다. 자, 1부가 여기서 끝납니다. 편지 내용을 봐야겠죠. 2부에서 계속 알아볼게요. 자, 그알리뷰 390회 죽음의 배 페스카마 15호 나는 두목이 아니었다. 제목부터가 그 전재천이라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좀 취재를 했던 것 같네요. 자, 편지 내용이 뭐였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장이 편지를 읽어보고서는 자기가 진작 이 편지를 받았으면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면서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한순간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무수한 폭력의 상처가 씻겨나간 것 같다던 그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작진은 이 같은 선상폭력이 살인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가혹한 선상폭력은 분명 있었지만 살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살인에 이르게 한 그 폭력 이상의 고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2등 항해사로 배에 올라 다른 교포 선원들과는 달리 폭력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었던 전재천이 어쩌다가 이 살인극의 두목으로 지목된 것일까? 지금부터 제작진은 선상폭력 그 뒤에 남겨진 이야기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집단 대치 상태가 전재천에 의해 중지된 이후에도 선장과 갑판장의 가혹 행위는 계속됐고, 중국 교포 선원들은 조업을 다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스카마호의 비극이 발생하기 이틀 전, 선장은 조업을 거부하고 있던 중국 교포 선원을 조타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선장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배에서 내리게 해주겠다며 원하는 사람은 지장을 찍으라며 증명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하선 증명서를 떼어주고 이걸 들고 이놈 새끼들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내줄 줄 아냐? 너희는 선동죄로 배 난동죄야. 지장을 찍고 보니 강제 하선 명령서였다는 겁니다. 선장은 그들이 중국에 인력 송출업체에 보증금으로 잡혀놓은 집 2채를 날리게 되고 중국까지의 왕복 항공료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며 선상 반란으로 고소해 조업 손실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며
중국 교포 선원들에게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사는 게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가족들끼리 못 산다는 거지.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갇혀버리면 완전히 집 없지. 그리고 빚을 다 어떻게 갚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인데. 심리적 압박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그 정도의 차이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좀 더 컸을 것이고요. 벼랑 끝에 선 그들의 절망감은 서서히 분노로 변하게 됐습니다. 큰 비용을 내고 탔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게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평소에 구타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단적인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정신과 전문의를 인터뷰했네요.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심리학자나 프로파일러들 이런 사람들이 출연했을 텐데 그 당시는 이런 범죄 전문가들을 만나지 않을 땐가 보네. 이것도 특이하네요. 자, 이어서 그런데 이 하선 결정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양어선 선장, 또 다른 이제 선장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선장이 그걸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강제 하선에 따른 피해 배상 이런 걸. 선장 경험자 같으면 아무래도 그럴 텐데 이 사람이 첫 선장이다 보니까 압력을 넣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좋게 보내주면 뭐 회사에서 다 처리하니까요. 선장이 첫 선장이다 보니까 중간에 입항하는 게 좀 부담이 많이 가서 그러던 것 같습니다. 선상 반란죄의 고소나 조업 손실비 배상은 실제로 하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엄포나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쩌면 공갈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순진한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순간적입니다. 폭발이. 지금 돌이켜보면 공갈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사실이고 공포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니까 그게 판단력이 솟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홧김에 뱉은 선장의 말은 결국 비극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절망과 분노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한국 선원을 죽여야 살 수 있다며 반란을 제압한 사람이 전재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백충범, 이춘승 등 아까 인터뷰 봤던 그 사람들과 이제 공범 5명의 진술 조서예요. 결정적 증거는 전재천이 죽이라고 시켰다는 공범들의 동일한 진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걸 나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그 사람들은 5사람 다 내가 지시해서 한 것처럼 해서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전재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그들과 달리 살인을 계획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그는 2등 항해사로 조타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선원들처럼 가혹한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었고 하선 결정서에도 지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선 결정 후 중국 교포 선원들이 모인 방에 찾아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제의를 했습니다. 너희 이렇게 집에 가면 모두 거지 될 텐데 선장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고 배에서 계속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요. 그의 제안으로 선장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썼고 백충범이 대표 조타실로 가지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백충범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누구하고 같이 올라갔던 기억은 나는데요.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전재천 씨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희는 늦었어. 한마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선장과의 만남을 거부당한 그들. 또 한 번 그들의 간절한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충범 씨가 선장에게 빌려간 그 순간에 나는 침실에 들어와
자러 왔지. 충범이가 선장 찾아간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주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문을 열고 그래서 그들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탁 여는 그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 다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술에 취해서 막 난리들이에요. 그때 이미 다 이성을 잃었어요. 모든 이성을 잃고 하는 말이 선장과 가판장 이놈 새끼들 우리를 죽는 벼랑 끝까지 밀더니 아예 이놈들 다 죽이고 우리도 죽고 배에 불이나 붙이고 모두 같이 죽자. 이런 태도로 막 왁자왁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무화까지 간 다음에 다른 방도 찾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춘승이 그때 가면 다 늦었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서 아주 나쁜 말을 반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살고 싶지 않구나 이런 말도 나오고요. 만취한 상태에 격양되어 있는 그들을 말리기엔 너무도 두려웠다는 전씨. 오히려 그는 협박 아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선상 반란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던 같은 중국 교포 한 명은 반란 중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다시 전문이에요. 일단 한번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이 조절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특히 군중의 힘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빠지겠다든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이 집단이 끌려가는 힘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지는 순간 이 집단으로부터 마치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왜 전재천을 이 살인에 가담시키려고 했을까? 왜 그에게 유인해오는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일까? 그는 2등 항해사였기 때문에 한국인 선실 출입이 누구보다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선 일이었기에 결코 사람을 죽인 적도 흉기를 든 적도 없다는 전씨. 당시 현장 검증 모습입니다. 칼 들었잖아 네가. 칼이요? 그래 임마. 아니 이거는 죽어도 내가 칼 든 거 없습니다. 칼 빨리 찾아와. 어디에다 던졌나 찾아와. 그런 거 없습니다. 전선원 너희 동무들이 다 네가 했잖아. 나 그런 거 아니요 저는 안 나갔습니다. 저는 안 나갔습니다. 아니 암만 100사람이 그래도 난 이거 승인 안 합니다. 나 칼을 이거 내가 어떻게 칼을 들고 실기사를 찌릅니까? 이처럼 초기 수사 과정부터 그는 선상 반란의 두목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그 현장 검증 때 경찰이 지금은 그 범죄자 그 대하는 방침이 생겨서 이렇게 안 하고 다 존댓말 해요.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 좀 폭력적인 면이 있었죠. 반말하고 좀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빨리빨리 해라 명령하고 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현장 검증이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건들이. 다시 전재천 말 들어봅시다. 모든 거를 전재천이 시켜서 했다. 이것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전재천이가 살인을 했다는 건 없습니다. 시켰다 뿐입니다. 5사람이 한 사람이 시켰다는데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그들의 변호를 맡았던 중국 측 특별 변호사의 입장은 어떨까? 전재천이 주모자라고 근거가 없어요. 주모자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요? 주모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미루다 보니까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한테 밀어붙인 거죠. 자기들이 살려고. 그가 진짜 두목일까? 유일한 증거는 다른 무기수들의 증언뿐입니다. 제작진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백충범 말이에요. 모두 전재천 씨가 지시해서 했던 걸로 저의 생각은 그건 틀림없습니다. 언제 가서도 저는 그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춘승, 가장 폭행을 많이 당했다는. 다 죽이고 우리도 죽자고 얘기한 사람이 전재천이었나요? 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부분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전재천이 주모자냐 아니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공범들의 진술 말고는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전재천이
다른 공범들에게 협박을 당했냐 아니냐는 더더욱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등 항해사였던 전재천에겐 충분한 살해 동기가 없고 이 사건이 누군가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 아니라 학대와 폭력, 경제적 상실감을 느끼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 가깝다고 할 때 전재천을 두목이라고 판단하기가 역시 무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제작진은 전재천 씨로부터 많은 양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자신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체 이 편지들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일까? 3부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할 때 소개했을 때 그 전재천이라는 사람이나 뭐 이런 내부적인 이해관계, 뭐 누구를 두목으로 내세웠는데 두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선족이 한국인을 살해했고 뭐 체포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쪽으로만 소개했지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소개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그 아래서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고요. 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건조하게만 보고 어느 쪽의 말에 더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 동기나 그런 쪽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땐 근데 그 전재천 씨의 말에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타당한 어떤 범행 이유도 없고, 그리고 조선족 뭐 여기선 중국인 동포라고 설명하는데 조선족 중에 이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한 명은 같은 조선족끼리도 죽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전재천 씨도 좀 협박을 당한 건 아닌가, 살해 위협을 한 건 아닌가, 범인들이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차라리 합리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3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재천 씨가 제작진에게 편지를 이렇게 많이 보냈네요. 진짜 할 말이 많았나 보네. 쌓여있는 게 많다라고도 좀 볼 수도 있겠네. 제작진은 얼마 전 전재천 씨가 지난 10년간 지인들과 나눴다는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그중 백충범, 최일규 씨 등 나머지 무기수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일규가 전재천에게 보낸 편지예요. 수사관이 우리에게 주모자를 말하면 우리를 중국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해서 살기 위해 형님을 사지로 밀어넣은 것 같다. 아, 여기서 이해관계가 나오네. 수사관이면 뭐 우리나라 검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모자를 말하면서 사건의 내막 제대로 밝히고, 그러니까 뭐 플리바겐을 제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으로 돌려보내준다는 말에 전재천을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 알은 이런 방향으로 취재를 많이 한 거네요. 수사관이 우리에게 주모자를 말하면 중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다. 미안하다는 마음도 또 갖고 있네. 자, 백충범이 보낸 편지를 보자면은, 살기 위해 형님을 주모자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바람에 형님이 억울하게 저희들 대신 사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둘이 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의 입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며 지난 10년을 기다렸다는 전씨, 그토록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진실을 꺼내놓은 그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이렇게 된다 해서 뭐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진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형을 받는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선상에 이런 린치 없이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선상폭력이 근절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많은 선원들이 만선의 꿈을 안고 푸른 바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페스카마호는 머나먼 옛날 이야기일까? 취재를 하면서 제작진은 많은 외국인 선원들의 분노와 고통을 가슴 아프게 듣고 봤습니다. 선상폭력의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예방을 위해 한국 간부 선원들의 교육과
선상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냥 육지, 언제든지 경찰이 출동하고 체포하고 조사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장기간을 바다에 나가버리잖아. 바다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배라는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외부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뭐 살인은 분명히 나쁜 거지만 살인을 하게 된 이유, 한국 선원들의 그 중국인 조선족들에 대한 어떤 폭행과 좀 과도한 책임 요구 뭐 이런 것들인데 또 근데 또 당사자들은 다 사망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당사들은 사망했고 범인들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느냐. 제3자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난 사건을 증언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혹이 있고 누구의 말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태.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페스카마 15호 선상 반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지금은 더 됐죠? 이게 2006년일 테니까 방송이 16년 됐나요 지금? 그쯤 됐죠? 중국 교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중국 길림신문사, 중국을 가봤네요. 중국 최대의 교포 신문사 중 하나인 길림신문사에서는 페스카마 사건 10주년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언론인, 변호사 등 지역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말해서 어떻게 잘못됐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진 않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죽여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서운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동족끼리. 그건 너무했지. 파이프 같은 걸로 막 치는 거야. 그거 맞으면 죽는 거야, 정말로. 사정없이 막 그냥. 짐승도 아닌 사람을 가판에서 그렇게 친다는 건 그건 너무나 비인간적이지. 우리에겐 잊힌 사건이지만 교포 사회에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페스카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상폭력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선상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짐승한테 욕을 하지 사람한테 하면 되나요? 같은 사람끼리 왜 욕을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 구실을 못했나? 짐승이 되나? 왜 욕을 얻어먹냐 말이야. 선장에 발을 씻겨줘야 되고 기관장에 옷을 빨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맞기도 많이 맞고요. 남자끼리만 있으니까 마지막에 남자를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럼 누굴 가지고? 중국 선원들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휘남 조선족 중학교도 가봤습니다. 길림성 휘나현 조선족 중학교. 이곳은 10년 전 전재천 씨가 배를 타기 전까지 몸담고 있던 학교입니다. 음악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전 씨. 여기서 누구하고 싸움도 안 하고요. 10년 동안 교편 잡으면서 애들과 그렇게 재미나게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느냐.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재천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언제든지 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이 터진 바에는 이것이 전재천 씨의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거울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재천 씨를 위한 구명운동을 해왔다는 사람들. 가난한 중국 교포들의 모국에 대한 서운함이 더해지면서 성금도 많이 모아졌고 사형수 전재천에 대한 탄원서는 아직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교포 사회의 바람은 무엇일까? 폭력의 결과물로 이 양반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해된 분들이 큰 피해자이긴 하지만 또한 가해자였던 조선족도 분명히 피해자다.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유린이라는 측면이 있죠. 필경 그 사람들이 저지른 게 죄는 끔찍하고 큰 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10년 살고 부모 있는 대로 추방시켜준다면 그 자체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참 한국의 선처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선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도 그 정도는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두 딸이 보고 있습니다.
더없이 자상하고 존경스러웠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큰딸 여해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피해 가족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저희들과 같죠. 마음이 다 같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그 사람이 그립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죄송하고 계속 피해 가족을 위해 저희들도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피해 가족분들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족을 위해 배를 타러 나온 길은 다시 돌아가지 못할 길이 되고만 전재천. 비록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세상이 페스카마호의 비극을 알아준다면 그 비극의 진실과 교훈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주모자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험담을 들을 때마다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참 가슴을 칠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한면은 나 때문에 어머니 등 자식들이 겪는 거 보면 또 가슴이 찢어지고 하루에도 수차례 그럽니다. 이 평생을 목숨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용서 빌며 살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인데 제가 했던 내용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 중국 교포 선원들의 잘못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소개했어요. 여기서는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이 전재천이라는 사람을 중점으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고 누명을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취지로 많이 방송을 냈네요. 뭐가 사실이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나온 대로만 생각하자면은 전재천 씨는 자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미 사형 나왔고 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엄청 반전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은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예. 이분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한국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하겠죠. 어느 쪽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당시 좀 취재 방식이었네요.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시청자들한테. 이 두 사람의 말이 똑같죠. 백충범, 이춘승, 전재천 이 부분이 좀 진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전재천이 주모자냐 주동자냐 이야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한다네. 그리고 백충범도 분명한 기억이 있고 엄청난 사건이었고 사실이라면 자기 기억이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지시해서 그런 걸로 생각한다. 좀 이런 식의 말이네요.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분명한 건 그건 있죠. 우리나라 어업이 그렇게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뱃사람들이 거칠다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죠? 폐쇄적인 공간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좀 거칠어지는 게 있지 않나. 어업이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감시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배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용납이 되고 선장이나 갑판장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권력자고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욕도 좀 가벼운 분위기로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격해지면은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소년들 말을 들어봐도 구타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대상으로도 그 당시 어업이면은 분명히 거칠었을 거예요. 좀 만만히 보고 못 사는 나라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막대했겠죠. 아까 그런 말 나왔잖아요. 참치 2마리 값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잘못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선 저는 아까 제가 따로 이 사건 소개했을 때는 그런 말 안 했었거든요. 그냥 살인에 대한 중점만 두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상 보시면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랑은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그 어업의 문제가 좀 많았어요. 원인 제공이에요. 예. 단 그 대응이 살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그 시각이 많이 좀 얕아진 거죠. 네, 오늘 그알 리뷰 390회죠. 페스카마오 사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저번에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반가웠어요. 많이들 달아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